현직 대통령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공개석상에 나왔다가 이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뭐 그런 유명한 나라가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나라인데 정답은요. 페루입니다. 예, 페루의 현직 대통령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왔다가 집에 압수수색까지 받았고요. 이제 검찰 직접 출두해서 대면 조사까지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은 오늘 보너스 뉴스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이제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뭐 밤처럼 깜깜해지는 거고 순간적으로 그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얘기인데요. 네, 이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기일식을 앞두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 시가 대규모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요, 오는 8일에 개기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일단 참고로 오는 8일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의 특정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8일 날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1979년 이후에 처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 개기일식 현상을 보러 캐나다 온타리오의 주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작은 도시에 운집할 것으로 보고 지금 나이아가라 폴스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국은 교통체증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또 응급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런 그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 문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너무나 많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셀룰라폰 기지국에 문제가 생겨서 휴대전화 네트워크 과부하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언해놓고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개기일식은 캐나다는 물론입니다만은 이건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매체에서는요, 이 개기일식을 구경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 폴스 지역이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2, 3일쯤 후부터 벌써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 시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못 보냐?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요, 이 모처럼 찾아오는 개기일식 소식에 아주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도 개기일식 비슷하게는 볼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정말 개기일식다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따진다면 텍사스주의 달라스가 그렇다고 하고요. 또 아칸소주의 리틀락, 그리고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등 대도시에서도 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도시들도 관광객들이 주변에서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당 지역의 일부 학교는요, 미국에서 교통이 마비될 것을 또 걱정을 해서 그날 하루 휴교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등교 시간을 좀 앞당기고 그래서 이제 하교 시간을 좀 빨리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또 개기일식 관측을 위한 별도의 수업도 편성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네시 주에 있는 학교들은요, 그 개기일식이 벌어지는 그 시각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학생들을 다 밖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천체 현상을 중심으로 과학 수업을 설명하고 개기일식은 왜 생기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특별 과학 수업을 그 개기일식이 있는 그 시간에 진행한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의 지역에 공항도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데 공항도 개기일식 구경과 또 지금 이제 봄방학 시즌이 좀 맞물립니다, 이게. 그래서 개기일식이라든지 또는 봄방학 시즌이 좀 맞물려서 대도시 일정 부분의 도시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항공청은요, 실제로 이 개기일식 나흘 전, 그러니까 나흘 전이니까 이제 오는 4일이 되겠죠? 오늘이 1일이니까 이제 4일, 목요일. 개기일식 나흘 전인 오는 4일에 운항을 하는 항공편이 미 전국적으로 5만 편 이상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왜? 개기일식을 보러 가는 거죠. 8일 날이 이제 있으니까 4일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도시로 가는 거죠. 자, 이번 개기일식은 8일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서 시작을 해서요. 미국의 텍사스와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캐나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대서양 지역에서 이 개기일식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8일 개기일식이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일부 대도시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시에서는 아예 비상사태까지 선언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붕괴된 이 볼티모어 항, 본격적인 그 잔해 제거 작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선의 충돌로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이 볼티모어 항의 그 교량 잔해에 접근한 작업자들이 지금 뭐 24시간 밤을 새워서 계속 불꽃을 튕기면서 대형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한꺼번에 꺼내기도 어렵고 또 한꺼번에 꺼내다가 다른 여러 가지 철제 구조물과 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자칫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크레인이 그 꺼내기 쉬울 정도로 자르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혀 있는 곳과 또 윗부분, 물 위에 떠 있는 윗부분 이런 것을 이제 분리해서 일단 드러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 주변에는 무게 1000톤을 인양할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을 포함해서 7대의 중소형 크레인, 또 예인선, 바지선 등 30여 척의 이제 구조작업 선박, 그리고 잔해, 복구작업 선박들이 지금 쫙 대기하면서 계속 일을 교대 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부근의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직 찾지 못한 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은 실종자 수색 작업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 당시에 물속에 빠졌던 인물은 8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2명은 바로 구조가 됐고 그 후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복구 작업에 참여한 미국 해군, 육군 이런 그 군대가 지금 동원이 돼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구 작업에 참여한 미 군 측은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되어 있는 그 항로 재개통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소 몇 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몇 주요? 이제 질문을 하니까 육군 측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박 운항 재개통 시기 이와 관련해서 몇 달까지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몇 주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석이 완료되기까지는 뭐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주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달은 아니어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가요, 이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종업원들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이 $20로 파격적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파격적인 인상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그 지구촌의 주요 격전지가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파격 인상이 큰 실험이다. 실험적인 그 인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캘리포니아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요, 이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이 $20로 인상됩니다. 1시간만 일하면 $20.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2826, $160인데요. 이게 이제 한 달로 친다면 한 3,500불쯤 됩니다. 3,200에서 한 3,500 사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최저가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만 일해도 하루 그냥 8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하고 주말 동안 다 놀고 이렇게 해도 한 달에 한 3,500불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저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물론 더 이상 받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난해 최저시급이 $15 50센트였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한 번에 30%를 인상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이 사업장을 최소한 60곳 이상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뭐 몇만 개씩 있지만 웬만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한 60개 정도 있는 곳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성인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슨 얘기냐?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할 권한을 지난 2022년에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그 위원회에서요. 이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22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뭐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22까지는 아니지만 $20로 사실 이것도 파격이죠. 한 번에 30%가 올랐으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월급이 하루아침에 30%가 인상된다.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자, 노사정은 올해 그 4월 이후에, 즉 오늘 이후에 최저시급을 $20로 정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 폭을 좀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대신에 내년부터는 좀 제한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이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하면서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좋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업주들은 인건비 급등 때문에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부담은 노동자 자신들이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건 반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더라도 일단 시행은 됩니다, 오늘부터. 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 매장 10개를 운영한다라는 알렉스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매년 자기 뭐 10개밖에 없지만 1년에 한 $47만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 경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5%, 많으면 15% 정도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또는 신규 고용을 할 계획이 그래서 지금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그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쉽지는 않다라면서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팔고 심지어 파는 것도 안 된다면 그냥 폐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최저임금은 세계 각국의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가 단적으로 대치하는 가장 핵심적인 노동 조건 가운데 하나잖아요. 대체로 이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공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영계는 노사가 같이 망하는 공멸하는 길이다라면서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파격적인 인상 정책을 이어가는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그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이 공멸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노사 모두가 행복한 윈윈으로 가는 길인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경영계, 노동계가 지켜보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그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이 $20로 인상된다. 과연 이것이 윈윈이 될지 공멸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짧게 추격하면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1월과 2월 한국의 화장품 K-뷰티라고 하죠. 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한한령과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쪼그라들었던 이 K-뷰티가 지속적인 한류 효과와 중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 지대라면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15억 1,500만 달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화장품만 팔아서 15억 불 이상 버는 거예요. 자, 국가별로 본다면 유일하게 러시아의 수출이 줄었습니다. 당연하죠. 뭐 전쟁통이니까 뭐 K-뷰티가 아무리 좋아도 화장품 수입할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마이너스 7.5%.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면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0개 화장품 수출국에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세도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자, 미국에 대한 대미 화장품 수출,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면 이건 미국에서 K-뷰티,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한 거죠. 그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69%가 늘어났습니다. 69%가. 이건 뭐 너무나 파격적인 인상이죠. 그래서 이제 액수로 본다면 2억 4,30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의해서 미국 수출이 2위였고요. 대미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에도 1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45% 뛰었는데 이번에는 또 69%가 뛰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수입이 그만큼 팍팍 뛰면서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뭐 한인 업소나 무슨 마트 옆에 있는 그 부스 같은 데 가면 한국 화장품 파는 데 있으면 가끔 사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그렇게 좋아하고요. 일부 백인들도 좋아하고요. 자, 미국은 중국 시장에 그 쪼그라들었던 그 사이에 화장품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아주 고성장, 새로운 시장으로 이 미국이 꼽혔습니다. 어쩌면 이제 미국으로의 한국 화장품 수출이 중국보다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히스패닉계 공략, 그리고 백인계 공략까지만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미국에서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즉 K-뷰티의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더더욱 기분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얘기하니까 좀 이어드릴까요? 야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요, 6경기 만에, 그러니까 시즌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6경기 치렀는데 6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어제 샌디에고 패커파크에서 열린 샌디에고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2회 말에 시원한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참, 저는 이제 일요일, 홈런 터뜨린 게 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저는 그 전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경기는 제가 직접 가서 직관을 했습니다. 금요일 경기. 거기서 이제, 왜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팀이 샌디에고와 와서 경기를 하는 건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정우라는 또 우리 한국 선수가 1번 타자에 있고요.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아시는 대로 뭐 김하성 선수가 있으니까 두 선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경기는 직접 가서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던 게 그 전에 제가 가끔 샌디에고 내려가서 김하성 선수 경기를 보면 왜 김하성 선수가 이제 공격할 때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샌디에고가 공격을 해도 재밌고 샌디에고가 수비를 하면 또 이정우 선수가 공격을 하네요.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정우 선수가 쳐서 안타를 2개를 쳤는데 그날 2개 쳤고 2개는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그 안타를 못 칠 때마다 꼭 김하성 선수가 잡아가지고 아웃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1회 말이 돼도 재밌고, 1회 초가 돼도 재밌고, 3회 초가 돼도 재밌고, 3회 말이 돼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9회 말까지 경기를 끝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말이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를 다시 전해드린다면, 샌디에고가 그래서 6대0으로 앞선 2회 말, 투아웃 후에 1루, 3루 2명의 주자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타석에 김하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하성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달턴 제프리스 선수의 초구로 그냥 걷어 올려서 왼쪽 담을 크게 넘어가는 3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109m를 날아가는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김하성의 시즌 첫 홈런이자 메이저리그에서 개인적으로는 통산 37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보다 하루 앞섰던 지난 토요일, 제가 경기를 갔었던 건 금요일이었는데 김하성, 이정우 두 선수 다 안타를 쳤어요. 두 개씩. 그래서 뭐 아주 재밌었는데 그 다음 토요일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요, 샌프란시스코에 올해 입단을 한 어찌 보면 메이저리그 루키인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자기가 친한 선배형 김하성, 하성이 형이 앞에 보고 있는데 홈런을 친 겁니다. 이정우 선수가. 자, 그래서 김하성 선수는 이제 후배가 홈런을 먼저 치는 걸 봤고, 그리고 다음날 어제 김하성 선수가 정말 거짓말처럼 홈런포를 응수하면서 선배와 한국의 이제 선배, 후배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하루 사이 이렇게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팬들을 정말 재미있게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치른 3차전에서 8회에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외야 관중석으로 가는 첫 홈런,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게요, 이정우 선수는 이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 딱 3번째 경기였습니다. 이게 3번째 경기 만에 홈런을 친 거예요. 이정우 선수가 무슨 뭐 대형 홈런 타자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땅 터지자 현지 미국 방송은요, 일루석 쪽에 앉아있던 이종범 전 코치죠. 우리는 이제 이종범 선수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종범 전 코치, 이종범 선수가 막 기뻐하는 모습을 미국 카메라가 막 담으면서 중계방송에 나갔습니다. 이 광경이. 그래서 이종범 전 코치의 경력, 한국에서 뭐 바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정우가 지금 홈런 친 저 선수인데, 그래서 저 선수는 바람의 손자다. 뭐 이런 설명까지 다 해주고요. 또 한국에서 또 이정우 선수는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축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유격수였던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너 혹시 김하성 선수 하성이 형이 거기서 야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무슨 공이야라고 살짝 사인으로 알려준 것 아니야? 뭐 이런 장난 문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그런 장난치는 문자에는 난 아예 답도 안 했습니다 라면서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첫 안타를 쳤고요. 3경기 만에 또 첫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국은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우 선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겸손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많은 취재진들에게 기대치를 낮춰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직 신인이고 뭘 모를 때 그냥 홈런 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나의 평균적인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몸을 낮췄다라고 합니다. 실력과 겸손 다 갖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또 이 SNS에 구단 차원에서 이정우 선수의 첫 홈런 소식을 크게 이제 전하면서, 또 이정우 선수가 타격하는 모습 사진을 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샌프란시스코 구단 차원에서 그 이정우 선수의 타격 사진 밑에다가 한글로 메이저리그 첫 홈런이라고 딱 적어서 이제 포스터를 크게 게재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잇따라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인 관련 소식 한 가지만 좀 더 전해드릴까요? 이 한인 경제인들이 이른바 K 취업비자로 불리우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이게 이제 H-1B 때문에 그러는 건데, 법안의 이름은 Partner with Korea Act라는 것입니다. Partner with Korea Act.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합법적인 로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미주 지역 회원들이 중심이 된 이 한인 경제인들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 덜루스에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이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요, 이 출범식에서 K 취업비자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로비 그러면 막 거의 뭐 부정적인 거, 불법적인 거, 비밀, 뭐 뇌물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곳 미국은 아니잖아요. 이 로비라는 자체가 합법이잖아요. 그리고 뭐 라이센스 받은, 또 등록을 한 정식 로비스트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정식 합법 로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K 취업 비자는 전문 교육, 기술 등을 보유한 이 한국 국적자에게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 이 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지난해 4월 연방 상하원에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로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H-1B 비자는요, 연 8만 개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국 전문직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H-1B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한국은 이 H-1B 비자 1년 한도와는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년에 8만 개이기도 합니다만, 그 한 개가 어떨 때는 뭐 한 7만 개로 줄을 때도 있고 뭐 6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만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늘기보다는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미국에서 정한 올해는 H-1B 비자 쿼터를 뭐 7만 개로 줄이겠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는 무조건 15,000개로 확보를 한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꼭 합법적인 로비를 통해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디어 2주 만에 북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그리고 미시간주 등에서 선거운동을 정말 오랜만에 재개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국정연설 이후에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경합주에서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의 견제와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 이제 내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및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를 각각 방문해서 직접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그러니까 지난 16일이니까 3월 16일 오하이오주에서 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뭐예요? 반달 정도 지금 선거 유세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등등으로 좀 바빴죠. 그래서 선거 유세를 2주 이상 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재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잘 아시는 대로 이 4건의 혐의로 형사 기소가 돼 있고요. 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법원 출석 등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고 거기에 집중을 좀 많이 해서 직접 선거 유세를 좀 못한 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이제 직접 반격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2주 동안 주춤하는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난달 7일 국정연설 했죠. 그 국정연설 이후에 18일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나 미시간주, 조지아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곳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밀렸던 걸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메이크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는, 소위 말해서 역전을 해버리는 그런 지역도 나오는 등 바이든의 상승세가 지난 2주 동안에 막 눈에 띄게 보이자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등 이 7개 가장 중요한 곳. 여기서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고 이제 그러는 곳이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거의 민주당이 그냥 가져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이 경합주에서 이겨야 이기는 건데 그 7개 경합주 가운데 6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에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는요, 1%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역전해버린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대 바이든이 45대 45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스콘신과 미시간 주 내일부터의 그 출격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관전 포인트를 좀 제가 드립니다. 자, 트럼프의 그 반격이 과연 내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어떤 효과를 내게 될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4월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 물색도 본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의 주도로
이제 10여 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통령 후보군이 좀 좁혀지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캠프 측은 이제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자료 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외부 기관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군 선별 작업에는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좀 직접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본인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의 경우에 아버지와 이 부통령 문제와 관해서 자주 의논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가족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멜라니아 여사도 좀 이런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멜라니아 여사는 부통령 후보는 가능한 한 여성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여성 후보일 경우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을 보면 이 후보들은 시시때때로 물론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몇 사람으로 추리하게 됩니다. 일단 공화당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자 대통령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후에 열성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외치고 있는 의원이 있죠. 네. 팀 스캇 의원.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좀 근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그리고 아이비리그 청문회로 주가를 올린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또 첫 힌두교 의원이었던, 첫 힌두교 연방 의원인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투사다! 라면서 충성심을 높이 샀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몇 명 더 있는데 또 이제 여성이죠.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또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건 노스다코타 주지사, 또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야당 측의 반대 연설을 했던 그 부엌에서 초록색 옷 입고 케이티 브릿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도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전기차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에 등극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또 대표적인 가전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업체예요. 샤오미라고. 이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만들어요. 정말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29개 도시 60개 매장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작가는 얼마에 팔리느냐? 달러로 본다면 약 한 35,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싼 거죠, 테슬라에 비하면. 특히 이제 그 샤오미가 종합 가전업체잖아요. 그래서 종합 가전업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샤오미가 전기차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전자기기를 서로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극대화한 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샤오미가 전기차와 가전을 통합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도 분명 위협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가 그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 TV 아주 세계 최고인데 삼성전자가 삼성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각종 무슨 스마트폰 또는 가전 기구 많은 디바이스를 이 삼성 전기차와 다 연결시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가 대단하겠죠. 자, 이제 테슬라는 그런데 지금 이래서 2중, 3중으로 지금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그 비아디라는 회사가 이제 싸게 팔잖아요, 전기차를. 그 비아디만으로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을 맞고 있는 테슬라가 또 다른 강력한 중국 경쟁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샤오미가 만든 이 전기차는요, 그 디자인이 또 아주 멋있기로 유명합니다. 포르쉐 외관을 닮은 그런 전기차인데, 이게 그래서 젊은 층으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35,000달러 정도인데, 외관은 포르쉐를 닮은 모습이고 전기차예요. 실제 출시된 지 27분 만에요. 중국에서 5만 대가 팔렸고요. 36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반이 지나자 12만 대가 팔려버렸습니다. 이 샤오미의 그 선전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 둔화로 고전을 하고 있는 이 테슬라에게 또 다른 충격이 될 전망이라서 테슬라가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중국의 비아디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단돈 $10,000에 살 수 있는 전기차도 만들었어요. 이름은 시걸. 이 시걸이라는 $10,000짜리 전기차 제품을 내놓아서 젊은 층으로부터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테슬라가 아주 고민인데 이번에 샤오미가 또 싸게 나와서 테슬라가 아주 이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그런데 이제 샤오미가 또 미국 진출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서 테슬라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도 이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저가 전기차 총공세에 제대로 한 방, 또 한 방, 두 방을 맞은 이 테슬라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포드식 제조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테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서 지금까지 만드는 자동차는 100여 년 전에 포드가 만든 자동차 제조 공정 방식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따서 이제 쭉 지나가면 내 차례가 되면 내가 이 나사 껴서 이 파트 끼고 또 쭉 가면 옆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끼고 이런 식으로 차가 내 앞에 오면 나는 막 계속 이것만 끼는 거죠. 계속. 또 이게 앞으로 가면 또 옆 친구는 또 다른 거 계속 끼고.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100년 넘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다 따라서 하고 있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부품을 한 곳에서 다 동시에 조립하는 이 언박스드 공정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이 원가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뼈대를 따로 제조하지 않은 채 6개의 모듈을 제작한 뒤에 이거를 한꺼번에 조립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조각이 있잖아요. 레고 조각이 보면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각자 다른 모양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고 해서 특정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6개의 이미 어느 정도 부품이 다 조립이 된 그런 모듈 6개를 갖고 탁탁탁탁 모듈 6개만 끼우는 식으로 자동차를 출고하는 그런 식으로 조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 공정으로 생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또 일직선으로 배치된 그런 컨베이어 벨트를 제거해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면적이 많이 필요 없답니다. 공장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이 공장에 노는 공간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 측은 이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값도 싸지겠죠. 테슬라는 그래서 이제 대당 $25,000짜리 전기차를 양산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어찌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미국을 좀 바꾸는 면도 이렇게 보면 없지 않습니다. 중국에 이런 저가 공세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냥 컨베이어 벨트 털털털 지나가는 것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선가 어떤 충격과 변화가 필요로 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또 그렇고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도 이제 100년 만에 제조하는 내용 과정을 이제 바꾸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자동차 가격이 싸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재밌습니다. 페루 대통령과 롤렉스 시계입니다. 자, 불법 자산 증식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공직자 재산 미신고 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페루의 현직 대통령이 다음 달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과 이 검사와 대면 직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 디나 볼루아르테라는 이제 페루 대통령인데요. 올해 61살이고 여성 대통령입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검찰이 오는 5일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다 라면서 페루의 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4,000달러 상당의 롤렉스를 비롯해 최소 14점의 시계를 착용하고 약 2년여간 공식 일정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화를 했는데 이 시계들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우리가 그 취득 경위에 대해서 검찰의 요청을 받았지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출두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 페루 대통령이 올랐다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페루 검찰은 지난 29일 밤 수도 리마에 있는 대통령 자택에 가서요, 직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집을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롤렉스 정품 인증서를 막 찾아냈고요. 그걸 비롯해서 고가의 장신구들을 대거 확인했다라고 이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불공평하며 매우 모욕적이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성명을 통해서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받은 영장을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압적인 진압을 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부패 혐의를 조사한다는 걸 보면 페루가 생각보다 민주화가 꽤나 앞선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현재 그에 대한 페루 국민들의 긍정평가는, 즉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롤렉스 스캔들로 인해서 페루 전국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페루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을 하면서 한 달에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가느냐? 15,500 페루 솔, 페루에서 이제 솔이라고 부르는데요. 15,500 솔을 받는데 이걸 이제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루 대통령 월급으로 한 달에 약 $5,000를 받았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아이고 대통령이 5,000불밖에 안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페루 현지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것도 또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페루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요 1,600 페루 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약 한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이. 그러니까 자국민의 평균 월급이 $500인데 본인은 자국민 평균 근로자 임금의 10배를 받은 겁니다. 또 대통령이 그게 다가 아니죠. 손목에 막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게 많이 사진에 찍혔는데 그 롤렉스 시계 가격은 페루 화폐 단위로 따진다면 52,000솔, 즉 달러로 보면 한 $20,000 정도 상당하는 당연히 고가 시계죠. 롤렉스 시계도 가격 차이가 10,000불, 15,000불, 20,000불도 있고 더 50,000불, 100,000불도 있지만 한 20,000불짜리 정도 하는 그 페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고가의 시계인 거죠. 자, 숫자로만 보면 평균 직장인이 이게 33개월 동안, 페루 사람들 직장인이 33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월급을 꼬박꼬박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차고 공개석상에 대통령이 나왔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페루 대통령의 롤렉스 시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해 적잖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면서 이를 지켜보게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